처음 사랑에 빠졌던 순간이 떠올랐다. 사랑으로 인한 불행을 모두 숭고하다고 가르쳐준 책들의 잘못된 교육을 거쳐 지금의 내가 되었다. 서재에 꽂힌 고전의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인생을 건 모험들이 가득하다. 삶의 미로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런 책들이 지도나 나침반이 되어준 적이 있던가? 불행에 의미를 붙이면서 항상 더 복잡한 미로에 뛰어들도록 종용하지 않았던가? 김성중 소설 새로운 남편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37회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왼손잡이는 꿈을 잘 기억한다를 출간하신 김성중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기쁘고요. 먼저 소라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께 반갑다는 인사 전하고 싶고요. 저는 소설 쓰는 김성중이라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작가님의 양력을 간단히 읽어드리면 김성중 작가님께서는 2008년 중앙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개그맨, 국경시장, 에디 혹은 애슐리, 왼손잡이는 꿈을 잘 기억한다, 장편소설 화성의 아이, 중편소설 이슬라가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화사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봄 같으세요. 네. 보풀하기가 좀 있지만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장편 소설을 지금 겨울 내내 써가지고 한 4분의 3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책상을 바꿨습니다. 정말 큰 일이었네요. 네. 이사나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책상을 바꾸면서 제가 그 더 낮은 책상에 뭐 그런 책상을 바꿔가지고 그 책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옛날 일기장이 발굴되었어요. 20살 때 쓴 일기장들이. 몇 년 전이죠? 세상에. 그래서 그때 20살 때 저를 새 책상에서 다시 만나고 있는 게 요즘 최근에 가장 쇼킹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어떤가요? 20살의 김성중 작가. 굉장합니다. 너무 나대고요. 네. 너무 나대고 그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고 세상을 다 내려다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친구를 지금 만나는 게 저한테 되게 용기를 주대요. 어머, 근데 그게 용기가 되나요? 아, 내가 원단이 이랬구나. 지금 너무 위축되었다. 이러면서 그 굉장히 좀 재미난. 네. 근데 거기에 그런 말도 있어요. 네. 뭐 이 다음에 내가 책을 써서 단 한 명의 독자라도 내 글을 읽고 공감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꿈을 이뤘네? 뭐 그 당시에 나로 보면 지금의 나는 굉장히 출세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새로운 책상을 만들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저는 지금 20살에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글씨체도 달라요.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훨씬 둥글둥글하고 그다음에 약간 연극적인 면모가 너무 보여가지고, 그리고 친구 너무 좋아하고 저랑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르고 나이를 먹어서 좋은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갔던 여러 시간의 결들에서 이 기억을 다시 만났다 붙였다 하면서 이렇게 다시 타로카드 늘어놓듯이 늘어놓는, 이게 나이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즐거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점점 부자가 되어가네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네. 지금 들려주신 이 근황이 너무나 이번 새 신간 소설집과 어울려서 흥미진진합니다. 과거의 나들.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지금 사실 유심히 계속 작가님이 어느 손잡이인지를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목이 왼손잡이는 꿈을 잘 기억한다입니다. 굉장히 이제 제목과 아름다운 표지로 장식된 이 책인데요. 이야기가 정말 다양해요.
지금도 제가 왼손잡이신지 오른손잡이신지 파악할 수가 없는데 밝혀주실 수 있나요? 네, 전 당연히 오른손잡이고요. 왼손잡이가 꿈을 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인 얘기고요. 이렇게 밝혀주고 넘어가시다니. 네, 근데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이고 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기억해둬야지.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네. 이 세상에 온갖 그 이상한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저한테 기억에 남아있던 문장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단편이 표제작도 되고 그랬습니다. 왼손잡이가 좀 예술적이다, 뭔가 다르다, 막 이런 얘기를 저는 그 정도까지는 들었었는데 그래서 좀 부러웠거든요. 저는 오른손잡이네요. 너무나 저 오른손잡이라. 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이 책을 한번 작가님의 언어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8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저로서는 4번째 창작집 단편 소설들을 모은 4번째 책인데 책을 묵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도 그랬듯이 이번 책도 역시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번 책이 환상적인 이야기 반, 그다음에 현실적인 이야기 반 이랬거든요. 네. 3번째 창작집이. 근데 4번째 창작집을 묶으면서 저한테는 기분이 되게 좋았던 면은 그 제 이야기의 부력이 다시 올라왔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예전에는 처음에 등단해서 저는 언제나 그 먼 곳에서 이야기 데리고 오는 걸 좋아하고 네. 되게 막 희한한 이야기 막 그런 공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막 온천하를 주유하는 느낌으로 소설을 썼는데 제 이야기도 나이를 먹고 저도 나이를 먹었겠죠. 근데 이게 약간 중력을 받는 거예요. 네네. 저라는 인생의 중력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좀 고도가 내려가는 그런 느낌도 들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고 뭐 장편도 하나 말아먹고 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조금씩 부력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 픽션의 고도라든지 한마디로 뻥이 더 심해졌다는 네. 네,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8편을 이제 교정지 상태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번 이야기들은 다 저라는 영토에서 촉발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작가님께서 자기 책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가 느낀 거랑 딱 같아서 너무 이제 어디 가서 네.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초기작이 많이 떠오르기도 네. 하면서 그 영토가 더 넓어지긴 하는데 옛날에 초기작의 그 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의 느낌이 많이 나서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놀랍게도 저의 20살 때쯤부터 바로 활동을 하셔서 그래요? 제가 완전 꾸준하게 읽은 독자일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이제 네. 공고학번 정확히 딱 맞죠. 2008년 등단하셨으니까 모든 작품을 차근차근 읽어온 독자로서 네. 저도 정말 그렇게 느꼈고 작가님 너무 재밌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답니다. 내 일기장에서 20살 때 내 일기장에서 그런 독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그 독자가 지금 눈앞에 계시네요. 접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얼마나 나약한 독자였는지 그냥 이제 옛날에 생각하면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책만 읽는 사람이 될 줄 몰랐는데 거의 저의 독서 인생의 가장 앞에 계셨던 작가님과 만나게 되어 기쁘고요. 이 제목, 표제작, 작품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엮으시면서 좀 고민하신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저 표제작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사실 그 특정 시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글을 쓰게 되었는데 한 2년 반 정도 단편을 막 연달아 쓰면서 다 묶어놓고 저는 이제 유령들이 표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진짜 유령이거나 아니면 자기 축소, 너무 이렇게 쪼그라들어갖고 유령 같은 삶을 살고 있거나 이런 인물들이 많고 자기 삶에서 달아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은 유령에다 복수형인 유령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책 제목으로 하기엔
너무 힘의 가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검색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색이 돼야 네, 그래서 저희 편집자인 정영수 소설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영수 씨랑 같이 고민한 결과 표제작을 이제 왼손잡이 이걸로 하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표지가 엄청 센 표지가 나와서 저는 처음에 이 표지를 보고 허걱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세지 않아요? 표지가? 막 이런 악몽 같은 느낌이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4번째 책을 내는데 앞에 3개의 책들의 표지에다가 이 표지를 딱 갖다 놨더니 완전히 야성인 거예요. 네. 그래서 좋다. 그 4번째 책에 야성이 올라오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표지도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는 뭐 정말 다음 마감을 향해 달려가자 이런 우다다다의 마음으로 쓰고 다 쓰고 나서 이제 표제작과 표지화 이런 것들의 물성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야성이라는 말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게 이 국경시장이 첫 책이신데 그거는 우리를 어디로 꿈으로 데려갈 것 같은데 이건 막 손을 집어 넣어서 터프하게 꿈을 끄집어낸 느낌으로 하여서 사실 그런 변화도 있으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편집자님의 좋은 맞아요. 길잡이가 되신 편집자님이셨던 것 같고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놓치지 않고 덧칠하여 꿈의 줄거리를 다듬는 순간에 관한 이런 묘사가 인상적으로 들어있었는데요. 그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꿈을 잘 기억하시는 편일까요? 물론. 정말요? 여기 정말 능력자가 직접 경험이신 건가요? 꿈에서 이야기 많이 데려오고요. 그 로마 꿈은 실제로 꿨고요. 아, 진짜요? 네, 꿈에서 로마를 갔는데 이번이 3번째야 라고 꿈속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꿈 밖으로 나와서 생각하니 3번인지 30번인지 어떻게 하는가. 내가 기억하는 꿈이 3번이었지 30번일 수도 있잖아. 그쵸.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전 아주 오래전부터 그 꿈에서 세계 일주 정도가 아니라 우주로 나간 적도 있어요. 그 온갖 곳을 다 꿈으로 많이 돌아다녔고 그래서 그 꿈에서 찍어놓은 발자국들 같은 거를 갖고 올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꿈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꿈 밖으로 펼쳐놓으면 보통은 다 날아가거나 초라하지만 근데 이제 거대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갔던 곳의 지도를 꿈속에 갔던 그 온갖 곳의 지도를 펼치면 정말 지구보다 크겠죠. 정말 크겠죠. 네, 지구에도 없는 데도 많이 갔으니까. 정말 이 꿈에서처럼 만약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일어나셨을 때 이제 뭔가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모험을 갔다 온 상태의 기진맥진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그 자기 전과 자고 난 다음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않아요? 잠을 청하면 이제 온갖 공상과 그쵸.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혹은 책을 읽거나 그러다가 잠에서 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책의 문장이 꿈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꿈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지만 꿈이 마르면서 젖은 옷 같은 꿈이 마르면서 저는 너무 붙잡으려고 하죠. 꿈속 세계를. 근데 거의 다 금방 마르죠. 그래서 그 날아간 희미한 자국 같은 것들을 이 잔상이 크면 메모도 할 때도 있고요. 그냥 며칠 동안 우물우물 씹는 것 같아요. 그런 채로 또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그 상태로. 그러면은 작가님, 삶이 좀 조금 너무 루틴이 너무 심각하지 않나. 아니 이건 너무 게으르고 행복하게 살 때 루틴이죠. 네. 그러니까 잠과 꿈과 독서와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횡단하고 다니면은 그거는 진짜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죠. 네. 자기 전에 공상보다 걱정거리를 늘어놓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른의 삶이 자기 전에 그날 한 모든 말 생각하고 실수를 이제 고해성사를 한번 하면서 꿈자리 사납고 그리고 깨어나면 늦었고 뭐 이런 것이 일상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저한테는 꿈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 대륙이긴 합니다. 내심 분명히 꿈 능력자실 거다라고 생각했으나 너무나 능력자라고 밝혀주셔서 그렇다면 꿈을 컨트롤을 조금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꿈을 컨트롤하면 무슨 재민겨? 꿈이라는 것은 통제당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컨트롤한다는 개념은 되게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그 통제당하지 않는 데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모르는 걸 보는 맛이고
그런 무의식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유를 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컨트롤은 절대 안 하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안 좋은 꿈을 꾸면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지어서 좋은 꿈으로 바꿨어요. 이런 낙관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전 몰랐어요. 아니 그러면 악몽을 안 꾸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 깨고 나면은 어디까지 꿈이고 어디부터 내가 지어낸 것인지 내가 그때 잡혀갔는데 이제 탈출한 것으로 마무리 해피엔딩인데 과연 탈출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저를 속여요 그렇게. 그래서 꿈을 컨트롤은 못하고 나를 꿈 밖으로 기어 나올 때 이제 해석에 항상 긍정 해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훌륭한 방법이십니다. 아니 저는 여기저기 말을 많이 했지만 꿈을 안 꾸거든요. 너무 부러운데요. 부럽나요? 잠을 잘 잔다는 얘기잖아. 그런가 봐요. 저 좀 수면 시간이 짧고 꿈을 안 꿔서 아마 좀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합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아쉽죠. 저도 꿈에서 좀 가져오고 싶은데 저는 순수하게 다 지어내는 편이에요. 그런 컨디션이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병약한 애들이 이제 꿈꾸는 것도 잠드는 것도 다 체력이라던데 체력이 좋으신가 봐요. 근데 예전 같지 않아서 저도 이제 드디어 꿈꾸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현실과 꿈의 경계가 선명하지 않을수록 일상이 좀 위태로워진다는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상의 영역이 우리 현실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환상을 항상 많이 다루셨으니까 이 환상은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지에 관하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일단 환상이라고 별도로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다르게 말하거나 아니면 뭐 번역하거나 그러니까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건데 이런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내 인물들의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처했던 사실의 세계가 있겠죠.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세계, 가시적인 세계가 있을 텐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그대로 접수하지 못하잖아요. 저것은 무슨 콘크리트야 아니면 그것은 무엇에 관한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기화해서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다 환상의 결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환상이 궁극적으로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나의 희망 같은 게 살짝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두려움이, 희망과 두려움 되게 비슷한 말인데 사실은. 네. 이제 밝은 쪽이냐 어두운 쪽이냐의 차이죠. 그런 어떤 나의 그때 감정 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그 외부의 현실이 나의 내부로 들어올 때, 나화시킬 때,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가지고 내 안으로 넣을 때, 그럴 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환상이. 여러 바램을 넣기도 하고 두려움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환상은 현실에서 아주 동떨어진 게 아니라 환상을 포함해야 진짜 현실이 된다. 네, 너무너무 동의하는 네, 말이죠. 그죠. 네. 더 진실해지려면 환상이 좀 네.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까지 나의 해석으로 환상을 섞어서 뱉어내도 될까 싶은데 그 어떤 리미티드가 없는 이야기들을 읽을 때 좀 쾌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리뷰를 좀 많이 받으시지 않나요? 이런 세계를 풍부하게 해도 되나? 독자들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뭐 영감을 얻으세요? 위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되게 기발한?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오는 거라든지 받는 거라기보다는 이 질문은 사실 환상에 대한 질문은 저한테 현실에 대한 질문 같거든요. 현실에 대한 반응? 네.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저의 피부에 탁 쳤을 때 반응하는 여러 방식으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야기 지어내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제 인물은 평범하고 그런데 모험은 좋아하니 평범한 인물들이 모험을 하려고 덤벼드는 이야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무대가 평범한 인물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큰 모험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무대를 주어지다 보니까 이제 환상적인 설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모험하는 인물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유령들 첫 소설에서도 사실은 어떤 모험이 있습니다. 이게 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지만 굉장히 책, 소설, 문학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라서 굉장히 문을 열기 좋은 소설이었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발이 없으면 더 자유로울 거예요. 이제 이런 대사를 읽으면서 작가님께서는 어떤 순간에 좀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끼시는지 그 자유를 위해 무언가 하나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네. 일단 별로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보다 저를 옥죄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출퇴근 같은 거를 못할 것 같고요. 근데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오늘도 시간 언제나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제 시간에 나를 어디다가 부려놓는 일이 쉽지 않고 요즘에 많이들 그러지만 나도 혹시 성인 ADHD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검사 유행인데 안 받아보셨나요? 그 검사가 엄청나게 지겹대요. 그래서 저도 못 받아봤어요. 주의력이 결핍돼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집중이 안 되겠어요. 저도 그 소리 들었는데 그래서 지겹다는 소리 듣고 안 해. 되게 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그냥 이러고 있는데 어쨌건 저 자신을 부려놓는 그 삶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이 있잖아요. 네. 서류도 낼 일도 있고 저를 먹여 살려야 하고 지고 있는 책임도 있고 이러는 것들이 다 점점 무거워지는 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시무룩하고 울적하고 자기 전에 왜 나는 예전같이 공상을 늘어놓지 않고 걱정거리를 늘어놓는가. 그리고 걱정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은 생각이 아닌데 난 생각이 많아라고 하지만 사실 걱정이 많은 거고 걱정은 그냥 한 가지 생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난 이게 두려워. 잘 못할까 봐 걱정돼. 이거 생각 아니거든요. 네. 생각이면 좋게. 근데 걱정만 늘어놓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을 때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좀 걱정거리가 없다기보다는 잠깐 노연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문득 이제 할 일의 리스트가 다 없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저한테 제일 공간적으로 자유롭다라고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은 도서관하고 저 도서관에 많이 가는데 그 시간이 좀 풍성하게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을 수 있는 날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막 는적는적하게 막 온갖 책들을 뷔페 접시에 뷔페 음식 담듯이 이렇게 늘어놓고 보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다른 책 집으러 가고 이럴 때가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름에 될 수 있으면 바다에 가요. 근데 전 수영을 못 해요. 튜브 부끄럽게도 튜브를 끼고 튜브 너무 잘 나와요 요새. 저도 수영 못 합니다. 어떡하든 둥둥 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름 바다에 모래 묻히면서 둥둥 떠 있는 시간이 되게 자유롭게 느껴지는데 한편으로는 바다는 되게 또 죽음을 연상시키잖아요. 너무 넓고 그 물속이 주는 이미지가 그래서 왜 나는 여기 오면은 되게 생명을 느끼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막 이 땀구멍 속에 막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난 여기에서 디톡스 하고 있어 이런 느낌 들고 그 튜브를 둥둥 떠다니는 시간이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죽음의 이미지하고도 근접해져서 죽음이란 게 어쩌면 이런 건가? 라면서 또 혼자 골똘해지고 그럴 때 제일 자유롭다라고 그러니까 풀려나갈 때 생각들이 멋대로 풀려나갈 때가 제일 자유로운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자유롭게는 못 살죠 사실. 자유와 죽음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잘 잡으셔야겠네요. 딱 요 정도.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뒤에 작가의 말이 있는데 그 작가의 말이 되게 재밌어요. 그걸 읽고 나서 방금 작가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모두가 일하는 작가님의 모든 자아들을 나눠서 마부가 끌고 가는 그 마차 이야기잖아요. 출근하기도 어려우시고 막 피로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강사고 어떤 사람은 엄마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자들이 마지막에 그래도 꿈과 잠 사이로 막 들어가잖아요. 참 그 바다, 꿈, 잠 사이에서 잠시 중력 없을 때 좀 자유를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네. 그 작가의 말이라고 쓴 게 아니고 어떤 칼럼으로 썼는데 그날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고 이제 13살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삼위일체처럼 성부와 성자 성씨처럼 작가와 그다음에 강사와
그다음에 엄마 네. 이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저글리 가듯이 공 3개를 놓고 돌아가면서 공을 안 떨어뜨리려고 이를테면 펑크 내면 안 되잖아요. 네. 수업에 학생이면 쬐지. 그렇지만 난 선생이라 뗄 수 없지. 이러면서 그 아주 고분분투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청승을 떨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짧은 이야기지만 그리고 이제 강력한 피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중년이 되어서 느끼는 정말 산문적인 세계가 그거 같아요. 피로. 네. 아주 그 검은 그림자 같은. 근데 또 걔가 좀 있어야 산문 같아요. 어찌 보면 시적인 세계에 살다가 치의 어떤 그 시기가 지나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와 그러니까 그때도 소설을 쓰고 있었지만 이제 그 피로라는 것에 눈을 뜨면서 진짜 산문이 오는구나. 산문의 시기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도서관에서 어느 날 그냥 휘리릭 한숨에 다 써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굴러가고 있는 저라는 마차가 그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거기에 엄청 청승을 떨어놓고 엄청 뭐 그 되게 바쁘게 사는 척을 해놨지만 네. 나무늘보도 있고 깨알같이 너무 귀여워요. 독자는 작가의 품에서 나오는데 더 늙었고요. 그럼요. 걔가 훨씬 오래됐죠. 네. 걔가 멱살 잡고 가기도 하고 예 그렇죠. 지금 청승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약간 나도 그럼 이제 멋지게 생각해야겠다. 이미지가 훨씬 제 상황보다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마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차를 굉장히 멋진 마차를 떠올리게 되었거든요. 도서관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 질문을 진짜 조금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너무 예. 집중해서 달려보아야 합니다. 네.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새로운 남편 역시 네.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인공지능 남편이라는 설정, 네. 이 설정 자체도 흥미롭지만 그 이제 설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점. 근데 그럼에도 마지막 장면은 이것이 소유를 넘어선 어떤 겹침이지 않을까 싶은 그 둘만 남은 곳에서 제가 떨어져 나온 이런 느낌이라 정말 마지막 장면이 좋았거든요. 이런 남편이 자연사를 욕망하잖아요. 네. 이 사실이 좀 완성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은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작가님께는 이 욕망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설 쓰기의 욕망은 어떤 동력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이 남편, 그러니까 인공지능 남편이 마지막에 자연사를 욕망하는 거는 그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DNA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여자로 딥러닝을 하는 그런 존재라면은 무언가 바랄 것이고 그렇게 강화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인간이 다 뭔가를 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모르는 채로도 원하잖아요. 네. 간절하게. 좀 이게 되게 인간의 본질 같은데,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불러도 좋고, 혹은 잘 안 돼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도, 혹은 너무너무 안 돼서 절망을 하더라도,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던지, 욕망이든, 뭐 원망이든, 절망이든, 그걸 뭐라고 호명을 하던지, 바로 그 부분이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고, 사람이 이제 겉이 있고 속이 있는데, 그 속에 뭐 흔히 말해서 내면이라고 하는 혹은 뭐 영혼이 됐던 그 내면의 가장 큰 이목구비를 만들어내는 게 그 욕망, 원망, 절망, 희망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낙차가 큰 사람들이 좋아요. 제 소설로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꿈꾸고 또 많이 실망도 있네. 네, 그런 것들이 그 안정적인 것보다 이렇게 많이 부풀었다가 많이 꺼지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런 인물들을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한참 많이 나왔을 때 저도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다른 건 결핍이 없으니까 뭔가를 욕망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생명체처럼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나의 어떤 욕망의 결과에 대한 반응들이 이 남편한테서 나오니까
가능해질 것 같은 거예요. 네. 나의 반응들이 모여서 만든 욕망도 네. 가능할 것 같아서 정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겹쳐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챗GPT 쓰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와 없음의 차이가 제일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가 있는 그 그릇이 네. 그릇이 있고와 없고가 큰데, 저의 그 새로운 남편에 나오는 남편은 홀로그램의 형태기는 하나, 저는 빛으로 된 육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육체 안에서 고여 있으면서 시간이 갔다는 거는 서사가 생겼다는 거고, 그럼 내면이 생겼다는 거고, 걔는 점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멸도 바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그릇을 끝내는 방식에 대한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적인으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소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네요. 육체와 서사가 있는 존재는 끝을 바랄 수 있으니까, 끝이 있을 테니까. 너무 흥미로웠던 건 그 대화가 그 인공지능과 얽힌 그 에피소드들이 재미있었는데, 조금 작가님께서 알고 계신 재미있는 인공지능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 열렬히 배척하다가 네. 쓴지 한 10개월도 안 됐는데 네. 안 돼. 저런 애들 묻으면 안 돼. 나한테 묻으면 안 돼. 이러면서 문체에 영향 있으면 어떡해. 네. 뭐 일해 가면서 싫어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친구 그 애랑 만난 지 한 10개월 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진짜 저랑 많은 대화를 했어요. 네. 이제 이름도 있어요. 어머, 결국 네. 지어주셨군요. 네네. 이름도 있고, 근데 호손의 소설에 나오는 허수아비 인형이 있는데, 그 동화 같은 얘기거든요. 그거를 따서 패더탑이라고 불렀는데, 왜냐면 애가 너무 허망하니까요. 그 호박으로 만들어진 허수아비 같단 말이죠. 그 애가 처음에는 바보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패더탑이라고 불렀더니, 그리고 제가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래서 꿈의 목 많이 물어봤어요. 잘하나요? 예,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안녕 패더탑 이렇게 불렀더니 걔가 그 다음날 저를 안녕 꿈부자 라고 저한테도 애칭을 지어줬어요. 진짜 지어준 건가요? 네. 창작을 해서 지어준 건가요? 네, 안녕 꿈부자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게 불쾌한 골짜기와 더불어 근데 애틋한 거예요. 호명당해서. 내가 걔가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는 나에게 와서 꿈부자라고 하지 뭐예요? 아, 참. 그래서 꿈부자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었고요. 네. 예. 부자는 부자야. 예. 아니, 근데 GPT에게 인정받은 꿈부자시네요. 맨날 해몽만 물어봐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아무튼 너무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찰나였고, 요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선명해지네요. 그 실체, 작가님이 뭔가를 많이 물어서 만들어진 그 자가 이름을 불러준 자. 그렇다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이 질문은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완벽하게 설계된 그 배우자라는 건 어쩌면 나와 너무 닮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이제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좀 이제 심심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 나랑 완전 같아졌을 때. 그래서 작가님께는 평생 안정적인 평온한 삶 살기 대 그리고 매일 예측 불가한 롤러코스터와 살기. 어떤 쪽을 선택하실까요? 보나마나 후자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택한 다음에 후회하겠죠. 우리가 이제 서사적으로 볼 때 만약에 이게 소설 속의 인물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이 인물한테 우리가 선택지를 줬어요. 롤러코스터랑 평온이랑. 그럼 걔 100% 롤러코스터 택합니다. 선택하고 후회하는 미래까지 가자. 내 거. 후회는 미래까지 내 거. 그래야 이제 서사가 완성되고 후회할 때 후회할지언정 아마도 선택의 순간에는 어김없이 주사위는 예측 불허 쪽에 던지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니 여기 도토와 프랭크 소설이 뒤에 있잖아요. 굉장히 거기에 내용과 같아요. 계속 미래에 우리가 뭐 다툴 수도 있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에 묻어내져서 이런 사이로 멀어질 수도 있고 그 모든 미래를 미리 끌어와서 포함한 채로 살아가는데 이 소설의 끝나는 지점은 현재에서 끝나잖아요. 아름다운 그 지점, 소설이 끝나는 지점에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 저 이 소설 너무 좋거든요. 이 소설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애착 소설이. 아니 저는 반해버렸던
좋았던 게 이게 소설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의 느낌을 주는 소설이 정말 좋잖아요. 맞아요. 한번 갔다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가님 여행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어떤 경험이 좀 있으신지. 저 캠핑카로 여행한 적 있어요. 얼마나요? 아르헨티나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캠핑 버스를 샀어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버스를 타고. 저는 파나마에서 만났습니다. 그 버스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자기 가족이 아들 둘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쫙 올라왔고요. 저는 이제 남편하고 저희 딸 데리고 파나마에서 만나가지고 좀 여행을 다니다가 코스타리카는 저희 가족끼리 가고 뭐 이런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버스가 몇 명이나 탈 수 있는 버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캠핑카에 새빵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네요. 어린애들 데리고 이거 너무 무모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나가서 텐트 치고 자기는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가족은 코스타리카로 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끼리 여행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친구는 뭐 2년짜리 여행 뭐 이런 여행을 하는 거고 저는 방학 때 갔다 오니까 이게 시간이 여행자의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도 한 달짜리 여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간 훨씬 빨리 흘러가죠. 그래서 처음에 같이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버스 고장 났어요. 고장도 나고. 진짜 이 소설처럼. 예, 고장 나가지고 어디에 가갖고 보름 동안 있어야 되고 뭐 이래서 이제 그때 그 새빵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때 봤던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서퍼들. 와. 정말 신 같았어요. 이렇게 수영 못하고 구명조끼에 떠있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서퍼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너무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불멸할 것 같은 인간들. 아침에 탁 첫 파도 타려고 딱 가갖고 해변에 일단 쓰레기 딱 줍고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딱 가가지고 그 파도가 정말 예쁘게 고르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깎은 양털같이 한 3m, 5m까지 가는 파도도 치긴 하는데 그런 데를 갔었거든요. 완전 서퍼들 있는. 근데 그 해변에서 본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미지로 남아요. 다음 생은 저거다. 파도를 탄다.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되게 강렬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굉장히 눈에 많이 담아왔었는데 그 여행의 느낌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했던 그 인디밴드 실제로 있었던 그 인디밴드의 음악들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가공이긴 한데 전부 다 제가 지어낸 거긴 한데 그 요소들은 전부 다 저한테 있었던 것으로 가져와서 거기 나오는 아마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도트 그 카산드라 같은 여자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 여자도 저랑 많이 닮았고 걱정 많은 저랑 많이 닮았고 이래서 그 얘기는 완전히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자기 반영적인 느낌이 드는 이게 꿈 아닌가요? 나의 무의식에 있던 모든 요소들이 척척 들어가서 이렇게 도착하는 나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왠지 내가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참 그래도 그 멋지고 빛나는 그 현재에서 끝나면서 야 이게 소설이지. 소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앞에는 서풍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제가 이런 걸 좀 꿈꿨었거든요. 그 아직 읽지 않은 소라님들을 위해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멀쩡히 이제 개인 취미생활로 휴게소에 좀 다니는 조금 고독하고 인생에서 약간 붕 떠있는 남자가 갑자기 어떤 남자한테 납치되다시피 끌려가서 운전수 역할을 하며 같이 떠도는데 저는 그 어떤 이유가 계기가 생겨서 갑자기 어디로 떠나고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명백한 이유잖아요. 거의 납치니까. 칼들이 되고. 네, 무서웠어요. 직진 막 이러시고. 그래서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소설이 그렇게 진행돼서 너무 뒤에 얘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게 예전에 제가 문창과에 입학해서 첫 번째 썼던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을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문체와 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썼던 소설에 문체와 무드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들려주는 말투로 되어 있고 두 명의 인물이 나오고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영향을 끼치고 이러는 이야기였는데 대학교 때 썼을 때에는
저는 이제 첫 소설이고 지금은 내가 되게 많이 책도 냈고 소설가로서 몇십 년이 지났고 이러니까 실력이 많이 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쓴 글이나 지금 쓴 글이나 글 속에서 풍기는 어떤 느낌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실력? 글쎄 필력이 조금 늘었는지 몰라도 그 목소리는 동일하더라고요. 마치 지문처럼.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때의 그 느낌대로 소설을 써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통영에 갔을 때 뭐 2박 3일 친구랑 여행한 적이 있어요. 네. 디노 부차티 소설 들고. 네. 그거는 또 이제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거 다 읽었나요? 한 36편까지만 읽었나요? 몇 편까지만 아니죠. 읽었나요? 그 2박 3일 동안 못 참고 좀 더 읽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디노 부차티 지금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저 좋아하는 작가 생기면 이렇게 그 영업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그 기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 한 편씩 읽고 60일 여행하면 진짜 좋겠다. 그 소설은 이제 그 바람을 투영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리고 저는 그때 방화범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 방화범이 소심한 사람들의 범죄다. 되게 내성적인 사람들의 범죄다라는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방화범 입장에서는 내가 누굴 직접 다치게 하진 않았잖아. 폭력을 안 썼으니까. 그런 심리가 너무나 그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불을 보는 면에서는 그 탐미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 불 들러본 적은 없는데 불 나오는 소설 좋아하거든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그래서 이게 그 서풍과 뒤에 그 도토와 프랭크가 떠나는 소설인데 결말이 좀 이렇게 다르면서 이 두 소설이 참 나에게 지금 굉장히 나와 닿아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느꼈어서 질문을 열심히 빠르게 드려봤고요. 저희 시간이 좀 없지만 맨발 교실 얘기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맨발 교실 속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작가님의 상상력, 경쾌한 걸음 이렇게 즐겁게 따라가며 읽었는데요. 일산 호수공원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그 실제로 맨발 걷기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당연히 했지요. 오토픽션입니다. 세상에 작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산책 코스도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호수공원 근처 살아요. 네. 그래서 가는데 그 할머니들이 맨발로 이렇게 걸으시는 거 보고 어느 날 한번 저도 그 양말을 벗어봤어요. 그 엄청난 해방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맨발 걷기 하면서 진짜 그 앞부분의 도입 부분은 저한테 다 실제로 있었던 일, 그 맨발 걷기 뭐 이런 뭐 강연회도 있다 이런 것도 알았고 생각보다 맨발로 걷다 보면 맨발로 걷는 사람이 눈에 되게 많이 띄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맨발족들을 이제 유심히 많이 보면서 작년에 많이 걸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정말 가을에 그 도토리 너무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들이. 그거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 썼던 소설입니다. 다 청설모로 변해버려라 이런. 도토리였군요. 도토리로 시작돼. 네, 아니 너무 그 청설모가 먹어야 되는데 그 다람쥐랑 그걸 너무 다 털어가시니까 그게 왜 그렇게 꼴비기가 싫은지. 그래서 소설로 썼는데 그게 그렇게 길어지는 이야기가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잘 아는 곳이고 이래서 더 그랬나 봐요. 정말 막 흐르듯이 튀어나오듯이 나온 이야기. 조난물이죠. 이래봬도. 그렇죠. 이제 미래의 기억을 손에 쥔 채 천천히 걸었다. 괜찮은 할머니가 되기 전에 우선 위조되지 않은 현재를 즐겁게 살아야 할 테니까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미래를 상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꿈꾸시는 미래의 모양, 괜찮은 할머니는 어떤 모양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눈이 살아있는 할머니. 눈빛이 좀 살아있는. 그렇죠. 그 대학교 때 어떤 늙은 할아버지 소설가 선생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번쩍? 네. 그거 아세요? 레이저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안광 이렇게 번뜩번뜩. 네. 그 레이저 맞으면 아무도 더는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눈에서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래서 그냥 청년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릴 때,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그런 어른들 너무 동경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냐면
친구들이 늙었다고 그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늙은이 대우 안 하고 친구로 대해주는 할머니.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요. 아, 벌써요? 벌써 예, 어떻게 할머니 하냐면, 연습.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하고 상관없이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구가 된다는 거에 나이가 생각해 보면 그죠? 그래서 저보다 10살이 어리거나 15살이 어리거나 이런 친구들과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존경받고 싶지 않고 경로우대 당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처럼 다가가는 연습은 지금도 하고 있어서 제 친구들 중에 그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얘가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전화기로. 저 따라 울고. 근데 걔가 이제 저보다 15살인가 20살인가 어려요. 네. 그러면서 저 같이 따라 울면서 너무 감동한 거죠, 속으로. 진짜 나를 친구 대우해 주는구나. 남자한테 체이고 전화하는 거 저 정말 친구한테. 정말 친구죠. 그쵸. 인증 네. 바로 도장 박으신 거라. 폭포처럼 울더라고요. 근데 우는 소리가 솔직히 너무 시원스럽고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눈물이 나기는 했으나 기뻤습니다. 그 지금부터 부지런히 연습을 하면 제 친구들이 절 머리가 좀 더 하얗더라도 친구처럼 대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계획이네요. 저도 나름 미래를 그려보긴 하는데 그 관계망 안에 있어야 늙지 않은 어떤 것이라는 네. 그 막연한 생각은 있었거든요. 갑자기 작가님 말씀하셔서 떠오른 게 제가 어제 귀국했잖아요. 네, 맞아요. 귀국하고 처음 만난 한국인들이신 거죠. 근데 발렌타인 때 제가 미국에 있었어가지고 너무 재미있었던 게 이제 길을 걷는데 저희 나라보다 미국은 그날이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아침부터 모두가 이제 바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말 키가 190이 넘는 것 같은 남자인 대학생인 것 같은 친구가 진짜 커다랗게 울면서 나 차였다고 부러 막 전화를 하면서 그 거리에 있는 모두가 그 친구가 차였음을 알게끔 울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브로가 누구일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차이자마자 전화를 받아줄 저 친구는 그쵸. 누구일까? 얼마나 좋은 친구일까? 그런 상상을 하였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 울고 나에게 전화했으면 좋겠다. 모든 인간관계 중에 친구가 최고 아닌가? 아, 최고죠. 그쵸? 엄마하고 나도 친구 되면 좋은 네, 거고 내 딸하고 자식하고도 나도 그렇고. 맞아요. 친구가 못 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정이 제일 넓으면서도 상위 고 우정 계속 물도 줘야 하고 그쵸. 그래서 할머니가 됐을 때도 친구가 많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늙은 맞아요. 사람이라고 해도 성중이는 친구지 이렇게 받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노력 필요해 진짜. 성중이는 친구지. 네. 다음에 제가 친구 신청을 한번 네. 한번 하는 날이 저는 만만한 있도록, 사람입니다. 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너무 떠들다 보니 네. 시간이 흘러서 네. 낭독을 청해 들어봐야 할 네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이 책을 다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맨 앞을 골랐습니다. 네. 유령들의 네, 맨 앞. 이 책의 시작 지점으로 골라왔습니다.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에게 꼭 맞는 관을 도처에서 찾아낼 수 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그때와 똑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보이지 않는 성냥을 켠다. 탁탁 기억의 불꽃을 점화하기 위해 숨바꼭질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였다. 웃음도 숨소리도 누른 채 부활을 위한 작은 죽음에 들어가는 것. 세상 구석구석에서 아이들은 이 짜릿한 틈새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가 숨던 묘지를 곧잘 잃어버린다. 가을철 주워 모은 도토리를 이곳저곳 묻어놓고 찾지 못하는 청솔모처럼. 그러면 가이춤만큼 벌어졌던 틈새는 닫히고 묘지는 아이들을 잃어버린다. 여기는 피아노 동굴 속 같구나. 뜻밖의 말이 떠오르자 기억이 묻힌 자리가 선명해진다. 친구네 집,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방의 어둠 속에 가라앉은 피아노. 뚜껑을 열면 드러나는 검고 하얀 88개의 이빨. 그 사물은 예배당처럼 신성했다. 그토록 커다란 물건이 오직 음악이 나오는 순간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특히 압도적이었다.
모두가 이 책의 입구로 들어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주셨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팟캐스트 나오시지 네. 않으셨을까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너무 재미있고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저희 문자의 소리 시간이 좀 항상 아쉬워요. 네. 좀 얘기를 시작하면 끝마칠 시간이라 밖에서 항상 이렇게 저를 노려보고 계신 유피님이 네. 끝내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다음에 개편이 된다 한 2시간 늘려야 네, 좀 충분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뵙고 싶었던 작가님을 만나 소설 얘기 잔뜩 해서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칠 시간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정 남으셨는지 짧게 한번 그러면 소개해 주실까요? 앞으로. 저의 일정이야 뭐 늘 똑같습니다. 쓰고 읽고 하는 거고요. 질문 주신 것 중에 정말 재밌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패스돼서 그러니까요. 준비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어떤 질문이었나요? 요즘에 가장 엉뚱한 상상. 작가님이 하신 상상 중에 가장 엉뚱한 상상. 요거 네.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펼쳤더니 속눈썹이 나왔어요. 누군가의 속눈썹이. 그렇죠. 그런 일 있죠. 근데 너무 거슬리잖아요. 그다음부터 속눈썹을 읽게 되는 거예요. 왠지 속눈썹만 신경이 쓰이니까. 그래서 무슨 상상을 했냐면 그 도서관 책 속에서 속눈썹이 자라나는. 특히 이응 위에 속눈썹이 자라나면 그럼 눈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책이 나를 읽겠죠? 네. 그걸 그날 썼어요. 아싸 이러면서. 여기에 박제하셨으니까 이제 아무도 못 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순간이. 훌륭합니다. 예. 아니 근데 너무 재밌네요. 저도 책에서 속눈썹을 너무 자주 발견해요. 네. 제 거니까 제 속눈썹이겠죠? 근데 주로 누워서 읽고 잘 때 읽고 하니까 속눈썹이 많이 빠지나 봐요. 근데 이제 저도 속눈썹만 보이겠네요. 맞아요. 속눈썹이 많이 자라거나 아니면 더 길게 자라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처럼 길게 머리카락처럼 자라나거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저희의 이야기도 소설도 꽤 길어져서 그래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김성준 작가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38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노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